시끄러워 죽겠어. 제발 내가 없을 때 청소해. 먼지 때문에 숨을 못 쉬겠네 정말. 평생 당신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았는데, 이제는 숨 쉬는 소리조차 시끄럽다며 나가라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 저 영감이 수상합니다. 몰래 젊은 여자를 만나 도장을 찍어주질 않나 쓰레기통엔 정체불명의 약봉지가 가득합니다. 바람이라도 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끔찍한 짓이라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을 전해드리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속을 알 수 없는 남편 때문에 평생 가슴 치며 살았던 김순자 씨의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과연 남편이 숨기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창밖에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장마철 특유의 꿉꿉하고 묵직한 공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큰거리는 무릎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관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벽지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이 냄새, 저는 이 냄새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이 집구석에 고여서 썩어가는 냄새 같았기 때문입니다.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남편이 드르렁거리며 코를 고는 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다 은퇴한 남편. 바깥에서는 대쪽 같은 선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칭송받았지만 집안에서의 그는 그저 고집불통의 심술궂은 독재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지만 이 냄새를 맡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세워둔 낡은 진공 청소기를 끌고 왔습니다. 산지 10년도 더 된 청소기는 바퀴가 뻑뻑해서 끌고 오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습니다. 그래, 청소라도 하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지겠지.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콘센트에 코드를 꽂았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윙하는 굉음과 함께 청소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이 오히려 제 복잡한 속을 덮어주는 것 같아 저는 더 세게 청소기를 밀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눌러붙은 먼지와 머리카락들이 청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식탁 밑, 소파 밑을 꼼꼼히 훑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모든 우울함까지 다 빨아들이고 싶다는 심정으로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굉음을 내던 청소기가 힘없이 멈춰 섰습니다. 전기가 나간 건가 싶어 고개를 드는 순간 제 눈앞에는 씩씩거리며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벽에서 거칠게 뽑아낸 청소기 코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할망구가 진짜 돌았나?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남편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청소기 소리보다 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청소기 손잡이를 저도 모르게 꽉 움켜쥐었습니다. 놀랐잖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잠 좀 자겠다는데 그 놈의 청소기 소리 귀청 떨어지겠다고 했어, 안 했어? 아니, 장마철이라 냄새도 나고, 당신도 코 골며 잘만 자길래 뭐 냄새? 냄새는 당신 몸에서 나는 늙은이 냄새겠지. 비 와서 창문도 못 여는데 먼지 풀풀 날리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늙은이 냄새라니요. 평생 당신 뒷바라지하며 당신 옷 다려 입히고 당신 밥상 차려내느라 늙어버린 아내에게 할 소리인가요?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누굴 위해서 청소하는데 다 우리 깨끗하게 살자고. 누가 해달래? 누가 해달랬냐고? 남편이 제 말을 뚝 끊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청소기 코드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플라스틱 코드가 마룻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나 TV 봐야 되니까 당장 치워. 그리고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청소기 돌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청소하고 싶으면 나 없을 때 하란 말이야. 먼지 날리고 시끄럽고 아주 정신 사나워서 살 수가 없어. 저는 멍하니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70평생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 사람의 눈에는 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휴식을 방해하는 시끄럽고 귀찮은 고물 가전제품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감, 내가 이 집 식모야? 내가 투명 인간이야? 당신 없을 때만 숨죽여서 쓸고 닦아야 하는 사람이냐고. 참다 못한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여편네가 이제는 꼬박꼬박 말대꾸까지 하네. 힘이 아주 남아도는구만. 그렇게 힘이 남아돌면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던가 아니면 나가서 춤이라도 추고 놀아. 괜히 집구석에서 먼지 일으키지 말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오고 눈앞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커다란 돌덩이에 짓눌린 듯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나가라고요? 힘이 남아돌면 나가서 놀라고요? 평생 당신 월급 아껴 쓰느라 콩나물값 100원도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내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당신 양복, 자식들 학비 대느라 손가락이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더러 짐짝 취급을 하며 나가라니요. 저는 쥐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물기를 머금은 걸레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꼴 보기 싫으면 당신 원하는 대로 내가 없어져 줄게. 어디 가는데? 갈 데는 있고. 남편은 비아냥거리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 태도가 제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았습니다. 갈라서요. 우리 이혼해요. 나 더 이상 당신 식모 노릇 못해. 숨만 쉬어도 시끄럽다. 밥 먹어도 꼴 보기 싫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70이 넘어서까지 당신한테 이런 취급당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 그만합시다. 깨끗하게 갈라서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떨려서 쇳소리가 났지만 최대한 담담한 척했습니다. 남편이 펄펄 뛰며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여자가 감히 이혼 소리를 입에 담느냐며 재떨이라도 집어 던질 줄 알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물건이 깨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정적에 슬며시 눈을 뜨자 남편이 묘한 표정으로 저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아닌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표정.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탁자 위에 담배갑을 집어들더니 무심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선수 쳤네. 나도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했어. 걸핏하면 아프다고 징징대지. 늙어서 냄새나지. 행동은 굼뜨지. 귀찮게 하는 것도 이제 진절머리가 나던 참이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화를 내면 같이 싸우기라도 할 텐데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그래, 줄게. 내 재산 반 딱 떼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당장 나가. 오늘 당장이라도 나가주면 나야 고맙지. 혼자서 TV 크게 틀어놓고 청소기 소리 안 듣고 살면 얼마나 좋아? 남편은 낄낄거리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뼈를 깎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부부의 연을 끊자는 마당에 저렇게 홀가분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분노를 넘어선 허탈함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식탁 모서리를 꽉 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식탁을 움켜쥐었습니다. 좋아요. 아주 잘 됐네요.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나가 드릴게. 위자료나 똑바로 준비해놔요. 10원 한 장 안 빼놓고 다 받아갈 테니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꺼내 보따리에 쑤셔 넣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옷 개는 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 옷장 속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울면 지는 거다. 저 인간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않을 거다. 거실에서는 다시 TV 소리가 커졌습니다. 트로트 가수의 노랫소리가 신명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누라가 짐을 싸서 나가는데 저 인간은 노래가 귀에 들어오나 봅니다. 독한 위인,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보따리를 메고 현관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남편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나갈 때 문 좀 살살 닫아. 쾅 소리 나면 머리 울리니까. 마지막까지 저 사람은 자기 머리 울리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요, 이춘식 씨. 당신 소원대로 해드리죠. 청소기 소리도 안 들리고 밤 냄새도 안 나는 조용한 집에서 천년만년 혼자 잘 살아보세요. 나중에 후회하며 피눈물 흘려도 저는 절대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보란 듯이 현관문을 쾅 소리나게 닫아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인생의 일막을 닫는 소리 같았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이 깜빡이며 저의 초라한 가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코 고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웅성거렸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2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림만 살았는데 내 명의로 된 통장 하나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억울해서라도 그냥은 못 나간다. 밤새 뒤척이다 결심했습니다. 위자료를 준다고 했으니 도장이라도 확실히 찍고 돈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찾아와야 찜질방 신세라도 면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경로당에 갔을 시간을 노린 것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아파트 상가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경로당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상가 1층에 있는 오래된 다방, 장미 다방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에 웬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안경을 쓴 아주 깐깐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로 몸을 숨기고 유리창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평소 저를 대할 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얼굴로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품 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집안 대소사에도 절대 내놓지 않던 그 귀한 도장을 남편은 망설임 없이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제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시장 바구니 끈을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 영감이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나 내쫓고 저 젊은 여자한테 재산이라도 넘겨주는 거야? 여자가 서류에 도장을 꾹꾹 찍는 모습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 평생 구두쇠처럼 살던 그 양반이 다른 여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꼴을 보니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세상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내내 남편이 그 여자에게 건네던 도장이 제 가슴을 쿡쿡 찔러댔습니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간 집은 썰렁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물부터 들이켰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분을 사귀며 짐을 챙기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책상 밑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이 쓰레기통 비워라 잔소리하기 전에 비웠겠지만 어제 오늘 정신이 없어 꽉 차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맨 위에 낯선 것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빨간색과 하얀색이 섞인 약봉지들이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빈 약봉지가 찢겨진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을 뒤적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약국에서 지어준 약봉지라면 환자 이름과 약국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교묘하게 모두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볼까봐 일부러 이름을 지워버린 것처럼요. 봉지 안쪽을 훑어보았습니다.
독한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얀 가루가 조금 남아있는 걸 보니 꽤나 독한 약인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약이야? 순간 경로당 옥분이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야, 요즘 노인네들이 바람나면 정력에 좋다고 비싼 보약이며 영양제며 몰래 사 먹는다더라. 마누라 몰래 오래 살려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평소 저한테 아프면 병원 가지 말고 된장이나 발라라. 약값 아깝다며 타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관절염 약 좀 사달라고 하면 운동 부족이라 그렇다며 면박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몸 챙기겠다고 이름 모를 비싼 약을 이렇게나 많이 숨겨두고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마누라가 알까봐 이름까지 찢어가면서요. 젊은 여자 만나려니 힘이 딸려서 보약이라도 지어 먹은 게 분명했습니다. 이 이기적인 영감탱이. 당신만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나 내쫓고 저 여자랑 천년만년 살려고 그랬어? 배신감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손에 쥔 약봉지를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싶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찢어진 약봉지 하나를 손에 꽉 쥐고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은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흙빛이 되어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디 아파요? 하고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그저 연기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왔어요? 제 목소리가 싸늘하게 날아갔습니다. 남편이 흠칫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빨간 약봉지에 머물자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당신, 왜 남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래? 남편이 황급히 다가와 제 손에 들린 약봉지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뒤로 빼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내가 묻고 싶네. 당신, 나 몰래 뭐 좋은 거 처먹고 다녀요? 이름까지 다 찢어서 버릴 만큼 나한테 들키면 안 되는 대단한 보약이라도 돼. 이 여편네가. 보약은 무슨 보약이야? 그냥 소화제야. 속이 안 좋아서 약국에서 사 먹은 거라고. 소화제. 소화제를 하루에 10봉지씩 먹어. 그리고 소화제 봉투에 이름은 왜 찢어? 내가 알면 뺏어 먹을까봐? 아니면 아까 그 다방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정력제라도 사 먹었수?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방 여자라는 말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당황한 표정을 보니 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봤어. 내가 다 봤다고. 장미 다방에서 그 젊은 여자랑 히덕거리면서 도장 찍어주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나한테는 돈 한 푼 안 주면서 그 여자한테는 집이라도 사줬어?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주먹을 맞고만 있었습니다. 휘청거리는 그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힘이 없어 보였지만 저는 그게 다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가줄게. 더러워서라도 내가 나가줄게. 당신 그 보약 실컷 먹고 그 젊은 여자랑 천년만년 잘 살아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보라고. 저는 쥐고 있던 약봉지를 남편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팔랑거리며 떨어지는 빨간 비닐 조각이 마치 제 찢겨진 마음 같았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약봉지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모기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해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게 나아. 뭐라고요? 뭐라고 중얼거려요? 아니야. 시끄러워. 알았으면 내일 법원이나 나와. 거기서 도장 찍고 끝내자고. 나도 너 같은 의심병 환자랑은 하루도 못 살아.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으윽 하는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 하지만 저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건 다 나를 죄책감 들게 하려는 수작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닫힌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서 들려오던 그 신음소리가 남편이 씹어 삼키던 고통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그 빨간 약봉지가 생명을 갉아먹는 암세포를 달래기 위한 독한 진통제였다는 것을 미련한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유난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법원에 가기 딱 좋은 날씨라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평생 입던 헌 옷을 벗어던지고 장롱 깊숙이 아껴두었던 제일 깔끔한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비장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거실 시계 바늘이 어느덧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새벽 6시부터 일어나 밥 달라고 소리쳤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이 양반이 시위하는 건가?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이혼하기 싫어서 늦장을 부리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면 어제 그 약봉지 사건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버티는 걸까요? 9시 30분.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안방 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영감, 지금 시위예요? 늦잠 잔다고 안 갈 것 같아요? 어서 일어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요한 정적만이 문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 남편이 방문을 닫고 내뱉던 그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봐요, 이춘식 씨. 저는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은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훅 하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지린내였습니다. 마치 공중화장실에서나 맡을 법한 아주 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저는 코를 막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침대 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바닥으로 흘러내려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린 순간 제 입에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 꼿꼿하고 자존심 강하던 이춘식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은 새우처럼 웅크린 채였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고 무엇보다
제 눈을 의심케 한 건 그의 바지였습니다. 축축하게 젖어버린 바지, 그리고 바닥으로 흥건하게 배어나온 누런 액체, 평생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을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속옷에 얼룩 하나만 묻어도 저에게 불호령을 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소변도 가리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몸을 뒤집자 식은땀에 젖은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손을 대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마에는 불덩이 같은 열이 끓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이봐요. 눈 좀 떠봐. 뺨을 때리고 어깨를 흔들어도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느다란 숨만 그르렁 거리며 내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만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119 그래. 119. 떨리는 손가락으로 간신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치고 남편을 들것에 싣고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꿈속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남편을 에워쌌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채워지고 링거 바늘이 꽂혔습니다. 온갖 기계음이 삐삐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응급실 커튼 밖으로 밀려나 차가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분 1초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급박한 목소리들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춘식님 보호자분 계십니까? 네, 접니다. 제가 아내예요. 저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그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려 의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비라니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간과 폐까지 전이된 상태라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서운 병이 왜 우리 영감한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양반이 얼마나 건강한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던 사람이에요. 밥맛 없다고 투정 부린 거 말고는 아픈 데도 없었다고요. 제가 악을 쓰며 부정하자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넘기며 더 충격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통증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통증이 가장 심한 병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비명을 지르며 뒹굴 정도의 고통이었을 텐데 그동안 병원 한 번 안 오시고 어떻게 참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며칠 전 밤에 들었던 그 신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던 소리. 저는 그게 저 들으라고 하는 엄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진통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이걸로 겨우겨우 버티신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에 가득했던 그 빨간 약봉지.
이름을 찢어버린 그 봉투들, 바람 피우려고 먹는 정력제라며 제가 남편 얼굴에 집어 던졌던 그 약들이 실은 암 통증을 가라앉히는 독한 진통제였던 것입니다. 입술 사이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돈 쓰기 싫어서 몰래 약 사 먹는다고 욕했는데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라고 악담을 퍼부었는데 보호자분, 지금 환자분 의식이 잠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말이라도 걸어보세요. 의사의 말에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침대 곁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보여? 제가 울먹이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천천히 제 얼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평소에 그 표독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아줌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우리 집사람 못 보셨소? 이름은 김순자인데 눈이 크고 아주 예쁜 여잔데. 여보, 나야 순자야. 정신 차려. 아니야. 아줌마 말고 우리 순자. 순자 오면 전해줘요. 걔 무릎 아파서 청소하면 안 되는데 내가 못하게 했다고 청소하지 말라고 전해줘요. 남편은 횡설수설하며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암으로 죽어가면서 기억이 지워져가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제 무릎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게 모질게 굴던 그 모든 말들이 실은 저를 위한 비명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저는 잠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입원 수속에 필요한 서류와 제가 병원에서 지낼 옷가지를 챙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엄습해오는 적막감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TV 소리도 물 떠와라 하는 남편의 쉰 목소리도 심지어 그토록 싫어했던 코골며 자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옥 같던 이 집이 주인이 없으니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퀴퀴한 지린내와 파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져 있던 자리에 덩그러니 놓인 베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베개잇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이 미련한 양반, 여기서 얼마나 혼자 끙끙 앓았을까. 저는 옷장을 열어 대충 옷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원비며 수술비며 당장 써야 할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서랍 어디에도 통장이나 현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이불 뒤에 숨겨진 네모난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끼고 살았던 낡은 철제 금고였습니다. 어딜 만져! 손대지 마! 제가 청소하다 행여나 그 근처에 걸레질이라도 할라치면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밀쳐내곤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대단한 보물이라도 숨겨둔 양, 저한테는 비밀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금고. 저는 그 금고가 꼴 보기 싫어 이불로 덮어버리곤 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병원 간호사가 건네준 열쇠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소변 젖은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그 작고 녹슨 열쇠. 손바닥에 올려놓은 열쇠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여기에 다 넣어둔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열쇠 구멍에 키를 꽂았습니다. 찰컥하는 소리와 함께 열쇠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이얼 비밀번호를 맞춰야 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비밀번호를 알 턱이 없었습니다. 알려준 적도 없거니와 물어보면 여자가 알 거 없다며 면박만 줬으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생일을 돌려봤습니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생일, 전화번호 뒷자리. 생각나는 숫자는 다 돌려봤지만 굳게 닫힌 철문은 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 지독한 영감탱이. 죽을 병 걸려서도 마누라 못 믿었어. 야속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장 병원비가 급한데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홧김에 금고 문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남편이 지나가듯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야, 할망구. 너는 머리가 나빠서 복잡한 건 못 외우잖아. 단순 무식한 게 딱 너답지. 그때는 저를 무시하는 말인 줄 알고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설마 나중에 제가 열어야 할 때를 대비해서 아주 쉬운 걸로 바꿔놓진 않았을까요? 저는 침을 꼴깍 삼키고 다이얼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장 단순한 숫자, 누구나 알 수 있는 숫자, 0, 0, 0, 0.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맞추는 순간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저한테 비밀이라며 꽁꽁 숨겨두었던 금고가 고작 0이라는 허무한 숫자에 무장해제 되어버린 것입니다. 입술 사이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죽게 되면 남은 제가 당황할까봐, 기계치에 건망증 심한 제가 비밀번호를 못 열어 발을 동동 구를까봐 가장 쉬운 번호로 저를 위해 문을 열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녹슨 경첩 소리를 내며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은 생각보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덩이라도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휑한 공간에는 낡은 공책 한 권과 누런 서류 봉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초등학생용 스프링 공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매직으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평소에는 대쪽같이 바르던 글씨체가 지렁이처럼 삐뚤빼뚤하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항암제 부작용으로 손이 떨려서였겠지요. 우리 순자 혼자 살기 연습장. 제목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혼자 살기 연습장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남편의 악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길어야 6개월이라는데 순자한테는 말 못했다.
겁 많은 여편네. 알면 기절 초풍할 게 뻔하니까. 2월 3일.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밤마다 배가 찢어지는 것 같다. 순자가 깰까 입에 수건을 물고 참았다. 이 여편네는 잠기도 밝아서 큰일이다. 눈앞이 흐려져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아내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3월 10일. 오늘 순자한테 청소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비 오는 날 걸레질한다고 쪼그려 앉아 있는 걸 보니 화가 났다. 저러다 무릎 다 나갈 텐데. 나 죽고 나면 간병해 줄 사람도 없는데 차라리 내가 악역을 해서라도 청소 못하게 해야겠다. 미안하다, 순자야. 소리 질러서 미안해. 입을 틀어막았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었나요?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가 아니라 제 무릎이 상할까봐 혼자 남을 제 몸이 망가질까봐 그렇게 악을 쓰고 화를 냈던 건가요? 4월 5일. 밤 냄새가 역하다. 암이 퍼져서 그런가 보다. 순자가 차려준 된장찌개를 하수구에 버렸다. 순자가 상처받은 눈으로 쳐다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차라리 정을 떼는 게 낫다. 나한테 정 떨어져야 나중에 나 죽고 나서도 덜 슬퍼하지. 순자야, 나 미워해라. 제발 나를 나쁜 놈으로 기억해라. 페이지마다 눈물 자국인지 얼룩덜룩한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좁은 방구석에서 금고 문을 열어놓고 이 글을 쓰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모진 말을 골라 내뱉으며 속으로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공책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해주지. 왜 죽는 순간까지 혼자 짐을 다 짊어지려고 했나요? 한참을 울다 보니 금고 안에 남아있던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등기권리증과 통장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 소유주 김순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명의였습니다. 남편 명의가 아니라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있는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동네 사거리에 있는 5층짜리 건물. 남편이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돈으로 산 그 건물을 언제 제 앞으로 돌려놓은 걸까요? 아, 다방 여자. 그제야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장미 다방에서 남편이 젊은 여자에게 도장을 찍어주던 그 모습. 그 여자는 바람 피우는 내연녀가 아니라 법무사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이 건물을 제 명의로 돌려놓기 위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바람났다고 오해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순자야, 나 죽으면 연금도 끊길 텐데 너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다. 이 건물 1층엔 카페가 있으니까 월세 받아서 친구들이랑 커피 사 먹고 2층 병원 가서 무릎 치료도 받아라.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당당하게 떵떵거리며 살아. 네가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나는 죽어서도 못 본다. 쪽지의 글씨는 마지막에 힘이 빠져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평생 저한테 10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말라며 가계부 검사하던 짠돌이 남편. 제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 잔소리하던 그 남편이
자신은 진통제 살 돈도 아까워 이름 모를 싼 약을 사 먹으면서 저에게는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건물을 남겨준 것입니다. 저는 등기 권리증을 껴안고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그 투박하고 거친 사랑이 너무 무겁고 커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어떡해. 나 미안해서 어떡해.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달려가서 이 바보 같은 남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끝까지 나를 바보로 만드냐고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줘야 했습니다. 저는 낡은 공책과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신발이 잘 신겨지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정말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요, 여보.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져 비상구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제발 늦지 않기를. 제발 그 사람 손을 한 번만 더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70평생 제 무릎이 이렇게 튼튼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췄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그새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손잡이를 잡은 손바닥이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기계 소리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남편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얕은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살아있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을 잡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여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남편의 얼굴은 아침보다 더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두덩이가 푹 꺼진 얼굴. 저 얼굴을 하고 그 독한 약을 삼키며 저한테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영감. 제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나뭇가지처럼 마른 손. 평생 기름때 묻혀가며 일했던 투박한 손. 그 온기가 너무 미지근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길을 느꼈는지 남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을 할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저를 밀어내려는 듯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가 산소 마스크 안에서 웅얼거렸습니다. 가라니까. 왜 또 왔어? 끝까지. 죽음이 코앞에 닥친 이 순간까지도 이 남자는 저를 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서운해서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 차가운 말 속에 숨겨진 뜨거운 진심을요.
저는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공책과 서류 봉투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나자 남편의 시선이 그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순자 혼자 살기 연습장. 그 제목을 확인한 순간 남편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고개만 까닥거렸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들켜버린 겁니다. 평생 꽁꽁 숨겨왔던 자신의 속마음을 가장 보여주기 싫었던 사람에게 들켜버린 겁니다. 이 거짓말쟁이, 이 사기꾼, 영감탱이.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차마 저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랬어? 응? 왜 그랬냐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왜 혼자 그 컴컴한 방구석에서 끙끙 앓아? 내가 남이야? 당신한테 나는 남이냐고. 제 절규에 남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져. 어차피 죽을 목숨 내가 알면 찔찔 짝이나 하지. 병원비 쓴다고 난리 칠 거고 나 간병한다고 네 몸 다 상할 텐데.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고 했어? 정 떼려고? 남편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담긴 깊은 고독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맡에 앉아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가장 묻고 싶었던 그 말. 그럼 청소기는 왜 그랬어? 시끄럽다고, 먼지 난다고 왜 그렇게 화를 냈어? 그냥 하지 말라고 좋게 말하면 되잖아.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내 손목 내 손목, 밤마다 끙끙 앓잖아. 비만 오면 무릎 아프다고 손목 시리다고 자면서도 앓는 소리 내는 거 내가 다 들었어.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잠기가 어두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파서 밤잠 설칠 때마다 세상 모르고 코 골며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미련한 여편네가 눈만 뜨면 걸레질에 청소기에 하지 말라고 해도 집구석 더럽다고 기어이 하잖아. 남편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좋게 말해서는 안 들으니까 화내고 성질 부려야 안 할 거 아니야. 청소기 돌리면 내가 치알 발광을 해야 네가 겁먹고 안 할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그 모진 말들이, 그 표독스러운 눈빛들이 전부 저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니요. 제 손목 하나 아끼려고 스스로 악마가 되기를 자처했던 겁니다. 이 바보야. 이 멍청한 사람아. 누가 걱정해 달래? 누가 챙겨 달래?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선물인데 그걸 왜 몰라? 제 눈물이 남편의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남편의 손이 힘겹게 올라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했습니다. 순자야, 울지 마라. 나 괜찮다. 안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나 건물도 필요 없고 돈도 다 필요 없어. 다시 물려. 다 팔아서 당신 병 고칠 거야. 제가 등기권리증 봉투를 흔들며 소리치자 남편이 제 손을 꾹 잡았습니다.
안 돼. 그건 네 거야. 싫어. 당신 없는 건물. 나한테는 감옥이야. 나 평생 월급쟁이 하면서 너한테 좋은 옷 한 벌 못 사 입혔어. 동창회 갈 때도 시장표 옷 입혀 보낸 게 전추의 한이야.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귀를 적셨습니다. 나 죽고 나면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살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남들한테 커피도 사고 떵떵거리고 살아. 제발,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서 저에게는 황금 사다리를 놓아주고 싶었던 남자의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커서 저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여보보, 당신 말대로 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제 마음 편하게 먹어. 저는 남편의 얼굴을 감싸 쥐고 눈을 맞췄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부부 같았습니다. 여보, 배 안 고파? 당신 좋아하는 사과, 내가 깎아줄까? 남편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깎았습니다. 평소에는 껍질 두껍게 깎는다, 못생기게 깎는다, 타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삐뚤빼뚤 깎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어주자 그는 아이처럼 오물오물 씹어 삼켰습니다. 달다. 우리 순자가 깎아줘서 더 다네. 그 한마디가 제 인생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남편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거칠던 숨소리가 촛불처럼 위태롭게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순자야. 남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귀를 남편의 입가에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청소하지 마. 그냥 놀아. 먼지 좀 있으면 어때? 그냥 편하게 살아. 알았어. 청소기 갖다 버릴게. 걸레도 다 버릴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공주처럼 살게. 제 대답에 남편의 입꼬리가 편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40년을 살며 보았던 그 어떤 얼굴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한다. 순자야. 그 말을 끝으로 잡고 있던 남편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던 기계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남편의 얼굴은 곤히 잠든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으로, 먼지도 없고 소음도 없는 그곳으로, 나의 고집불통, 나의 짠돌이 남편이 긴 소풍을 떠났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팝콘 같은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 시내 한복판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 순자 빌딩 1층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사장님, 커피 리필 좀 더 해드릴까요? 싹싹한 아르바이트생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유 고마워요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카페도 위층에 있는 병원도 매달 꼬박꼬박 제 통장에 월세를 넣어주는 고마운 세입자들입니다. 평생 10원 한 장에 벌벌 떨던 짠돌이 남편 이춘식 씨. 그 양반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피땀 흘려 마련해준 선물입니다. 덕분에 저는 이제 돈 걱정이라곤 모르고 삽니다. 마트에 가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한우를 집어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멍든 것처럼 욱신거립니다. 이거 당신이 먹었어야 했는데 나만 호강해서 뭐해. 당신은 그 좋아하는 고기 한번 실컷 못 먹어보고 커피 잔을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커피가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반기는 건 남편의 쩌렁쩌렁한 잔소리가 아닌 기계음이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거실 한 구석에서 동그란 로봇 청소기가 스르르 기어 나왔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저에게 쓰라고 했던, 하지만 제가 비싸다고 거절했던 그 기계입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제일 먼저 산 물건이었습니다. 윙하는 작은 소음을 내며 기계가 거실 바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소파 밑, 식탁 밑, 제가 허리 굽혀 끙끙대며 닦던 곳들을 저 녀석은 참 쉽게도 청소합니다. 저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반질반질한 바닥. 남편이 원하던 대로 저는 이제 손목 아플 일도 무릎 쑤실 일도 없습니다.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토록 듣기 싫었던 남편의 고함 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운 건 왜일까요? 야, 청소기 소리 시끄러워! 당장 꺼! 그 괄괄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이 뛰쳐나와 소리를 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끄러우니 끄라고, 밤 냄새나니 문 열라고. 그렇게라도 살아만 있어준다면 저는 평생 이 기계 따위는 안 돌려도 좋을 텐데 말입니다. 영감, 당신 말대로 하니까 참 편하긴 하네. 근데 집이 너무 조용해. 너무 넓고 너무 적막해. 저는 TV 옆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웃는 사진 좀 많이 찍어둘걸. 평생 사진 찍는 것도 돈 든다고 싫어하더니 남은 사진이라곤 이 무표정한 증명사진뿐입니다. 아, 맞다. 영감, 나 자랑할 거 있어. 저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금색으로 번쩍이는 트로피였습니다. 제10회 구민 노래자랑 대상 김순자. 오늘 문화센터에서 주최한 노래자랑 대회가 있었습니다. 1년 전 홧김에 집을 나가 처음 노래를 불렀던 그곳에서 말입니다. 저는 남편이 사줬던 그 노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남편이 18번이라며 좋아했던 남행열차를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앙코르를 외쳤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만점을 주었습니다. 대상을 받고 트로피를 받아드는데 눈앞이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 남으면 나가서 춤이나 춰, 노래나 부르고 놀란 말이야. 남편이 저를 내쫓으며 했던 그 모진 말. 그게 사실은 평생 집안일만 하느라 굽어버린 제 어깨를 펴주려던 세상에서 제일 투박한 응원이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당신이 소원이라 그랬잖아. 나보고 나가서 놀라고, 노래 부르고 춤추라고. 나 오늘 당신 소원 풀었어. 1등 먹었다고. 잘했지?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지만 어쩐지 눈꼬리가 살짝 휘어지며 웃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순자야. 진짜 그렇게 살지. 그 퉁명스럽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남편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한 손에는 반짝이는 트로피를, 다른 한 손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소주 한 병과 마른 오징어를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공원 묘지. 따스한 봄볕이 남편의 비석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영감, 나왔어. 저는 비석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돌 비석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습니다. 햇볕을 받아 따뜻했습니다. 마치 살아생전 말은 차갑게 해도 손만은 뜨거웠던 남편의 체온 같았습니다. 거기는 어때? 아픈 데는 없어? 이제는 배 안 아파. 그 독한 약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대답 없는 비석에 소주를 한 잔 부어주었습니다. 흙으로 스며드는 술을 보며 제 눈시울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 당신 밉지 않아. 처음엔 미웠어. 왜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았나. 왜 나를 그렇게 나쁜 년으로 만들고 갔나. 원망도 많이 했어. 근데 이제는 알아. 그게 당신 방식의 사랑이었다는 거. 눈물이 툭 하고 비석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비석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이거 당신 거야. 당신이 나 세상 밖으로 등 떠밀어줘서 받은 상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심심해하지 말고 내 노래 들어.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 거친 손으로 아유, 이 못나니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울고 있으면 저 꼬장꼬장한 양반이 또 편히 못 쉴 테니까요. 영감, 걱정 마. 나 안 굶고 아프면 병원 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살 거야. 당신이 피땀 흘려 만들어준 내 인생,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신나게 즐기다 갈게.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당신 만나러 가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 시리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는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꽉 안아줘. 고생했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면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을 털어내고 비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갈게. 또 올게. 그때까지 나 지켜봐줘. 김순자, 얼마나 잘 사나 똑똑히 보라고. 뒤를 돌아 내려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디선가 윙하고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 인생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이제 진짜 김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남편의 응원 소리였습니다. 저 멀리 붉게 물드는 노을 속으로 제가 걸어갑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제 그림자 곁에 언제나 춘식 씨가 함께 걷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악역으로 살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랑. 투박해서 더 아프고 거칠어서
더 슬픈 이춘식 할아버지의 진심이 하늘까지 닿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요? 어쩌면 퉁명스런 말 한마디 속에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한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쑥스럽더라도 먼저 손 내밀어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인생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